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계의 두 거물이죠. 필립 라폰트와 마이클 세일러, 이 두 사람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되게 조심스럽게 시장에 들어왔고 다른 한 명은 뭐랄까 엄청나게 과감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결정 뒤에는 어떤 논리가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가진 여러 모습들, 또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특히 흥미로운 게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가치에 대해서 정말 극과 극의 전망이 있다는 거.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가격이 얼마 갈 거다 이걸 넘어서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냐,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코튜 매니지먼트 창립자 필립 라폰트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분 뭐 성장주, 특히 기술주 투자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분의 투자 결정 하나가 시장에서 확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 블랙록에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 있잖아요.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티커가 IBIT인데 이걸 샀다는 사실이 공개된 거죠. 구체적으로 보니까 2분기에 한 5만 6천 주 정도 매입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SEC에 내는 13F 보고서 통해서 알려진 건데요. 이게 뭐냐면 분기마다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꿨나 공개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큰 손들 지갑 엿보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걸 보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파악하곤 하죠. 네네. 라퐁트 본인 인터뷰도 저도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엄청 망설였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투자해온 나스닥 기술주랑은 이건 뭐 완전 다른 세계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책했다고요. 아, 이런 거물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만큼 신중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 좀 느껴지는 부분이죠. 근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이제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을 뭐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투자 철학이나 어쩌면 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해서 결국 시장에 참여하기로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참여 방식이에요. 아, 맞아요. 그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서 뭐 디지털 지갑 만들고 이런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냥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를 샀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일까요? 정확합니다. ETF는 뭐 아시다시피 특정 자산이나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거잖아요. 비트코인 ETF는 그러니까 투자자가 실제 비트코인을 뭐 사고 팔고 보관하고 이럴 필요 없이 증권 계좌 통해서 그냥 편하게 비트코인 가격 오르내리는 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라퐁트는 이 방식을 택한 건데 변동성 리스크는 감수하겠지만 뭐 운영상의 번거로움이라든지 아니면 해킹 같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위험은 좀 피하겠다. 상당히 좀 계산된 접근을 한 거죠. 훨씬 신중하고 제도권 친화적인 방식이고요. 확실히 직접 투자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한 방법이겠네요. 근데 그의 가격 예측에서도 이런 좀 신중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폰트는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2030년까지 한 5조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지금 한 2조 달러 조금 넘으니까 앞으로 한 6년 동안 대략 한 130% 정도 오를 거라는 전망이죠. 물론 이것도 엄청난 성장이긴 한데 잠시 후에 볼 다른 분 예측에 비하면 훨씬 좀 현실적인 수준이죠. 5조 달러면 지금 금 전체 시총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을 거다.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본 것 같아요. 5조 달러, 금 시총의 3분의 1. 확실히 좀 상상 가능한 범위네요. 라폰트의 접근법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 큰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좀 표준적인 그런 진입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분과는 정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즘 사명을 스트래티지로 바꿨죠.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지금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이분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의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분으로 유명하죠. 라폰트가 ETF로 간접 투자한 거랑 완전 다르게 세일러는 아예 자기가 운영하는 상장 회사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정말 파격적이었죠. 네, 그건 정말 전례가 없는 결정이었어요. 기업의 그 대차대조표 있잖아요. 회사가 가진 자산 목록. 여기에 비트코인을 그냥 주요 항목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번 돈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현금 자산의 상당 부분을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건 비트코인을 그냥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의 핵심 자산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본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의 예측은 진짜 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2046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1년 뒤네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선물 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가격이 대략 한 11만 달러 그 정도 수준이니까 계산해보면 무려 1만 9천% 상승을 예상한 거예요. 와, 이거 뭐 상상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렇죠.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낙관하는 근거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받아들일 거다. 둘째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담보대출이나 파생상품 거래 같은 금융도구로 더 활발하게 쓸 거다. 셋째는 일부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 일부로 비트코인을 넣는 식으로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될 거다. 특히 이 인플레이션 해지, 이걸 되게 강하게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해지.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그 가치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군요. 전반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그냥 디지털 화폐, 이걸 넘어서 아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판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가격 상승 이걸 넘어서는 비전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우연 아니면 의도된 삼중일 수도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숫자 21입니다. 아, 20일. 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영원히. 근데 세일러가 제시한 목표 가격이 공교롭게도 수번 1만 달러예요. 그리고 목표 시점도 지금부터 딱 21년 뒤인 2046년이고요.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비트코인의 핵심 속성인 희소성을 아주 극적으로 강조하려는 상징적인 장치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2100만 개 발행 한도, 2100만 달러 목표가, 21년 후. 숫자 20일이 계속 나오네요. 이거 상당히 의도된 메시지 같은데요. 근데 정말 만약에 세일러 예측대로 되면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00만 개 곱하기 2100만 달러면 441조 달러? 잠깐만요. 441조 달러면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1년 GDP 합친 것보다도 한 4배 이상 큰 거 아닌가요? 이게 형식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세일러 예측의 가장 큰 논란거리이고 또 아까 봤던 필립 라폰트 예측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부분이죠. 라폰트가 예측한 5조 달러 시총도 사실 엄청난 거지만 세일러가 말하는 441조 달러는 지금 금융 시스템 규모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전 세계 모든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이런 자산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클 수도 있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나 좀 신중한 투자자들은 세일러 예측보다는 라폰트 전망,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디지털 금 정도, 그 정도 위상을 차지하는 5조 달러 규모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이걸 좀 정리해보면 라폰트의 접근은 기관 투자자로서 변동성 큰 새로운 자산 시장에 참여는 하되 ETF라는 좀 익숙하고 제도화된 틀 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려는 상장에 계산된 진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꿀 거라는 어떤 혁명적인 신념. 이걸 가지고 사실상 회사랑 자기 운명을 걸었다. 이런 모습이고요. 진짜 극과 극이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가진 양면성인 것 같아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는 강력한 희소성. 이건 분명히 매력적이죠. 근데 동시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엄청난 가격 변동성이라는 명백한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쫓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한테는 되게 흥미로울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좀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일러의 길을 갈 거냐, 라풍트의 길을 갈 거냐, 이걸 좀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에 좀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라면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 봐야 할까요? 무조건 세일러처럼 직접 사서 존버해야 하나? 아니면 라퐁트처럼 ETF만 생각해야 하나?
꼭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투자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직접 사는 방법도 있지만 라퐁트처럼 현물 ETF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미국 시장에는 이미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서 거래되고 있죠. 또 다른 간접 투자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로빈후드나 소파이처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회사들 주가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나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으니까 관련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관련 기업 주식 투자라는 방법도 있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 비트코인이든 ETF든 관련 주식이든 간에 자기 투자 목표나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명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랑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겠네요. 섣부른 기대나 공포감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세일러 예측처럼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혹하기보다는 라폰트처럼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더 적절할 수 있겠죠.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요. 오늘 저희는 필립 라폰트의 신중한 ETF 매수라는 상당히 계산된 움직임,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의 세상을 바꿀 거라는 엄청나게 담대한 비전,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두 개의 정말 다른 세계관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현실적인 시도와 금융의 미래 자체를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기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비트코인이 가진 잠재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 희소성에 기반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자산들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효과 같은 거요. 이런 건 분명히 주목할 만하죠. 근데 동시에 아직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나 정말 극심한 변동성 같은 명확한 위험 요인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어떤 관점을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시고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내리셔야 할 여러분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얼마가 될 거냐? 이 예측 자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스트래터지 같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을 넣는 이런 비트코인의 제도화 현상 그 자체가 갖는 의미 같은 거요. 이런 움직임들이 단순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넘어서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비트코인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어쩌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시스템 바깥의 어떤 대안 자산이 아니라 점점 시스템의 일부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